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 구독자입니다.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크게 속으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속은 기간은 얼마나 되시고요? 아마 작고 크게 사람에게 속고 실망한 일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웃으면서 넘길 만한 일이겠고, 또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일로 화가 나실 수도 있겠죠?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길게 속은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솟구치는데요. 이제는 화조차 내는 게 아깝고 제 손해라고 생각해 이곳에 쏟아붓고 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제 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속았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곳에 얘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잊고 싶네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흔하지 않기 때문인진 몰라도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연히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거든요. 우연히 출근길에 아내를 보게 된 저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 못한 그녀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네요. 그저 하루 종일 제 눈에 더없이 예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짝사랑을 시작하게 됐죠. 하지만 스쳐 지나간 인연이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내야 할 짝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얼마 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말이죠. 제가 아내를 우연히 처음 봤던 그날, 어머니 역시 저희 아내를 처음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니시던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시간도 아니고 이른 아침 혼자 교회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보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눈에 익지 않는 사람이라 새로운 신자인가 싶어 아내에게 궁금증이 생겼던 어머니께서는 혼자 기도하고 있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붙이셨죠. 그러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줄줄이 하고 있던 아내가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내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는 마음이 쓰이셨나 봅니다. 아내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갑자기 부모님까지 병을 얻으시고 거기다 안 좋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겹쳐서 우환이 컸던 모양이었어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교회에 나와 기도하게 됐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전에는 교회에 와본 적도 없고 종교도 없는 아내가 오죽 힘들면 기도하러 나왔나 싶어 마음이 가셨던 거였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힘든 일들을 겪게 되시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아내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만은 않던 어머니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내와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돕기 위해 교회 사람들과 의논해 작게나마 정성을 모아 아내에게 도움을 줬다고 하셨죠. 그렇게 낯선 이에게 도움을 받게 되어서인지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 교회 사람들에게 무척 고마워하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역시 열심히 살아보려는 불쌍한 아가씨를 도와주며 가까이 지내오셨다고 했고요. 그런 우연한 기회로 인연을 맺게 된 아내를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보시기에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내심 아내를 며느리감으로 점 찍으신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게 아내를 소개해 주셨던 거죠. 여름밤 꿈처럼 잠시 스치듯 지나간 여자를 잊지 못하고 앓던 제가 어머니의 권유에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갔다가 아내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만날 인연은 기어이 만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도 저희 어머니 때문인지 저에게 호감이 있는 듯 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인연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와의 연애가 평범한 연애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만나게 되며 제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제게 헌신적이어도 너무 헌신적이었거든요. 승원 씨. 은희 씨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아침부터 우리 집까지는 어쩐 일로다. 승원 씨에게 줄 게 있어서요. 줄까요? 뭔데요? 급한 일이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승원 씨 먹을 도시락 좀 싸봤어요. 회사 가져가서 먹으라고요. 별건 아닌데 그래도 맛이 없진 않을 거예요. 예? 도시락이요? 이 아침에 도시락 주려고 절 기다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도시락을 싸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을 텐데 저 먹으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싼 거예요? 은희씨. 에이 별것도 아닌데요 뭘. 내가 승원 씨에게 해줄 게 없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도시락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별게 아니라뇨.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저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봐요. 정말 감동이에요. 잘 먹을게요, 은희씨. 아내는 저와 연애하는 동안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선물이라며 출근길에 매일 도시락을 싸서 전해주고 어느 날은 야근하는 제가 힘들 것 같다며 회사까지 찾아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피곤할까 싶어서 영양제에 보양식까지 챙겨주면서 벌써부터 극진한 내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다 보니 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는 아내를 보며 나를 이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얼굴도 예쁜 사람이 마음마저 예쁜 건지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게 되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챙기던 아내는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줬죠. 아니, 이제는 며느리 노릇까지 잘해야 한다며 전보다 훨씬 바빠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끔찍이 챙기고 제 내조까지 잘하는 아내를 보며 저는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현모양처처럼 참하고 세심한 아내의 모습에 요즘 시대에 이런 아내,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아내를 둔 덕에 고맙고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가 도통 자신은 챙기지 않고 저와 가족들만 챙기다 보니 아내가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지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한테 신경 쓰느라 자기 일은 살피지도 못하고 저한테 따뜻한 밥 먹이겠다고 아침잠 설쳐가며 분주한 아내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고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여보, 이젠 좀 쉬엄쉬엄해. 너무 잘하려고 용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내가 뭐 한 게 있나. 당신이랑 어머니 생각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지금껏 그렇게 잘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려고 그래.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젠 나 말고 당신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 당신이 나한테 희생하고 잘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무리가 될까봐 걱정되고 또 미안하기도 해. 난 당신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아니야. 당신은 이미 나한테 많은 걸 해준걸? 내 가족이 되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난 당신한테 더 바라는 거 없어. 당신은 너무 욕심이 없어. 가끔은 힘들다는 소리도 하고 응석도 부리면 좋을 텐데. 너무 혼자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보기 안쓰러워. 난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는 당신 생각도 하고 좀 편히 지내. 응?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생각만 하고 살겠어.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과 당신이 아프신 우리 부모님 그렇게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있는데 내가 두 사람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지.
그리고 내가 원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편한 성격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나 힘들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내는 받기보다 주는 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생각해서 제가 알아서 아내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좀 쉬다 오라며 여행도 보내주고 비싼 명품 선물도 해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사코 거절할 뿐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가방 예쁘지? 이게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래. 당신 변변찮은 가방도 하나 없는데 이참에 이런 거 하나 드려야지. 세상에,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됐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이런 거 들고 다닐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와. 내일 당장 가서 환불해와. 이왕 산 건데 무슨 환불이야. 그냥 들고 다녀.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 부담스러워서 안 돼.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환불하고 올게. 정말 이럴 거야?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그래도 싫다 그러고 돈으로 줘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나도 당신한테 선물 좀 하게 해줘야지. 이미 큰 걸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또 받아. 내가 말했잖아. 나한텐 당신 존재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환불하고 이 돈으로 차라리 어머니 선물을 사드리자. 안 그래도 날 점점 추워지는데 어머님 입으실 코트가 변변치 않아 보이더라. 그럼 당신 것도 같이 사던가. 당신도 새 옷 안 산 지 오래됐잖아. 나는 괜찮다니까 그래. 나 옷 많아. 그리고 나야 젊으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지만 어머니 나이 드실수록 더 신경 쓰시고 꾸미셔야지. 그러니까 내 것 말고 어머님 거 사자. 그럼 나도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뭐라도 해주고 싶은 제 마음을 왜 몰라주는지 아내는 늘 자기 몫을 마다하며 오히려 저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저는 평소에 아내 속을 썩이지 않고 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와 아내는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됐어요. 금술 좋은 부부 사이라서 자연스럽게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도통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도 저도 그 문제로 걱정이 많아 저는 아내와 아이에 관해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기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 내 탓인 것 같아. 아니, 내 탓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야. 내가 그동안 가족들 챙기느라 내 몸을 너무 신경 못 썼던 것 같아. 부모님 간병에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리불순도 잦고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라도 내가 알아서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이 혼자 고생한 게 어떻게 당신 잘못이야.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당신 괜찮다는 말만 믿고 당신한테 신경 못 쓴 내 탓이지. 당신이 스스로한테 무딘 걸 알고 내가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말로만 걱정하고 너무 무심했네. 미안해 여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나 어머님이 아이 소식 기다리는 거 알면서 내가 너무 안일했어. 미안해 정말. 전부 내 탓이야.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자책할 일이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 상태도 모르고 부담 줘서 미안해. 아이는 둘째 문제고 우선은 당신 건강부터 회복하자. 그러기 힘든 일은 나눠야지 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어. 앞으로는 다른 것보다 당신 먼저 챙겨.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당신한테 부담만 줘서 미안해. 정말 내가 못난 남편이다. 다른 식구 생각만 우선이라 늘 참기만 하는 아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괜히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어도 저에게는 아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아내의 상황을 전했고 어머니와 저는 아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 편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좀처럼 임신은 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저나 아내나 모두 딱히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다행이기는 했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해결 방법도 없이 무작정 운을 바라야 했으니까요. 분명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아내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며 도리어 제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해보기로 했죠. 그 후 저와 아내는 몸에 나쁜 건 멀리하고 좋다는 것도 찾아먹고 날짜까지 계산하며 아이를 가져보려 애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저희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실망을 오가며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됐죠.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 말을 꺼내기도 죄송하고 저도 더는 방법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입양을 하면 어때? 입양? 다른 아이를 데려오자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충분히 했고 더 답이 없잖아. 당신도 나도 매번 희망 고문에 지치기만 하고 더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꼭 아이를 우리가 직접 낳을 필요가 있나 싶어. 그렇다고 남의 애를 데려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더 희망 고문 당하느니 우리가 직접 행복을 개척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당신도 나도 이제 더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 혹시 마음에 든 아이가 있는 거야? 당신 보육원에 봉사 다니면서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 많다며. 사실 걸리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 걔가 나이가 좀 있어. 올해로 12살이거든.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던 아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 나이가 12살이라는 겁니다. 입양 자체도 고민스러운 마당에 이미 알 것 다 알만한 아이의 나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12살? 글쎄, 입양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아이도 적응하기 힘들 거고 우리도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난 그 애가 너무 걱정돼서. 사실 그 애가 당신을 만나기 직전에 나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 애도 어려서 부모님이 아프셨다고 해. 혼자서 아픈 부모님 간병했다고 그러고. 그러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혼자 된 아이인데 어릴 적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그 애 생각이 나. 아내는 자신과 비슷한 사정의 아이가 신경이 쓰이는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고민하던 저는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어쩌면 아이가 자신의 입양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 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 나을 수 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아내가 임신이 되어 동생이 생겼을 때 그 아이가 듬직한 누나나 언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고 다행히 어머니께서 저희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후 저도 아이를 만나봤죠. 아이는 아직은 제가 낯선지 많이 경계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예뻐 보였어요. 아내가 왜 그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만 아니라면 누구보다 밝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아내가 제안한 입양에 동의했어요. 아이를 보고 온 그날 아내에게 입양의 결심이 확실히 섰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죠. 어때, 지연이? 나랑은 오늘 처음 봤으니까 많이 낯설어 하더라. 뭐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 근데 낯설어 하면서도 내 앞에서 예의 차리고 또 내가 뻘쭘해 할까봐 말 걸어주는 걸 보니까 애가 참 착하고 바르다 싶어. 당신이랑은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나랑도 잘 지낼 것 같고. 당신이 왜 그렇게 지연이를 마음에 걸려있는지, 왜 당신과 닮았다고 했는지 알겠더라. 그러면 지연이 데려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야?
그전에도 그러자고 했잖아. 이미 어머니 허락까지 받았는데 뭐. 그리고 이왕 데려올 거면 하루라도 더 빨리 가족이 될 수 있게 서둘러서 데려오자. 그게 지연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 이후 입양에 대해서는 아내가 절차를 밟기로 하고 저는 아내와 함께할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창고방으로 쓰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아이 나이에 맞게 가구도 들여다 놨어요. 그리고 아이가 바로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인근 학교와 학원을 알아보며 학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를 데려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 됐죠. 그날은 저도 회사 월차를 내서 집으로 오는 아이를 아내와 함께 맞이하기로 한 날이어서 퇴근 후 들뜬 마음으로 아내와 와인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떨리고 기대되는 거 맞지? 이거 진짜 아빠 되는 기분이야. 당신 이제 정말로 아빠 되는 거야. 내일 지연이 입양하면 당신 딸이 생기는 거라고. 근데 난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내일이면 지연이가 우리 집에 있고 나랑 당신이 지연이 부모가 된다는 게. 그나저나 정말 고마워.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나 믿고 따라줘서. 어렵긴. 나도 지연이 보니까 이 아이다 싶더라.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권한다고 해도 내가 싫었으면 입양하려고 했겠어? 나도 그동안 우리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입양이 더 낫겠다 싶기도 했고, 뭐 지연이가 착한 아이인 것 같아서 선택한 거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입양은 생각도 못했을 테니까. 10년간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며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전에 나누지 못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병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술잔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을 그때 휴대폰 문자 수신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제 핸드폰인가 싶어서 받고 그 다음엔 아내의 휴대폰인가 싶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폰도 아내의 폰도 아니었어요. 저는 술김에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고 술병에 남은 술을 마저 따르고 있었죠. 그러다 또다시 문자 수신음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제 귀로 수신음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아내와 제 폰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울리는 소리인가 싶어 그 소리의 행방을 찾던 중 또다시 수신음이 들리며 그 소리의 발신지를 찾을 수 있었죠. 아내가 눕는 침대 쪽 협탁 서랍에 있던 휴대폰이었는데 처음 보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내일 집으로 올 지연이에게 줄 휴대폰인가 싶어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서 봤는데 거기에 의미심장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조금 전부터 계속해서 울리던 수신음은 그 문자 때문이었죠. 고마워. 당신 덕분에 지연이 걱정을 덜었어. 이제 거기서 지연이와 행복해. 그 문자를 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문자에서 느껴지는 관계는 입양 관계자 그 이상의 관계로 보였거든요. 저는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그 이전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둘러 휴대폰 안을 확인해봤어요. 다행히 아내의 폰 잠금 패턴이 같아 쉽게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문자가 오기 전 아내가 보낸 듯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내일이야. 당신 그리고 우리 애기 잘 키워서 보답할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문자 내용에 잠시 정신이 나갔던 저는 멍하니 자리에 서서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화장실을 나오는 인기척 소리에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있던 서랍장에 넣고 자리로 돌아갔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지만 몸만 그런 척 연기하고 있었을 뿐 머릿속은 잔뜩 조금 전 제가 봤던 문자 내용에 빠져 있었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그리고 우리 애기를 잘 키워보겠다니 그 문자에 고맙다는 단문이라니. 지연이와 아내의 관계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문자를 보낸 남자와 아내의 관계는 예사롭지 않았고 불륜 관계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모든 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었고 아내가 정말 외도를 저지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기에 우선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된 입양을 멈춰야 했죠.
저는 애둘러 핑곗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입양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쩌지? 지연이 입양 며칠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왜? 방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친척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네. 어머니께서 주무셔서 연락이 안 되는지 내게 왔는데 아무래도 내일 어머니 모시고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웬만하면 지연이 실망하지 않게 예정대로 하고 싶은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괜히 나랑 우리 어머니 표정 어두운 걸 지연이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챙겨주지 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까봐 걱정되는데 미루면 안 될까? 아, 지연이가 내일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미뤄야지. 내가 내일 지연이에게 잘 설명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그나저나 돌아가신 분은 누구셔? 나도 배웠던 분이야? 그 결혼식장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나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우선 일찍 자자. 나도 내일 정신없고 바빠질 것 같아. 서투른 거짓말이었지만 슬기온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아내가 믿고 넘어갔고 의심되는 아내의 뒤를 확인해 볼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의 뒤를 직접 캐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는 휴가를 내고 직접 발로 뛰며 아내를 지켜보게 됐죠. 아쉽게도 아내는 별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동하는 장소도 집과 부모님이 계시는 병원, 그리고 어머니 댁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제가 아내의 숨긴 휴대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가면 저는 집을 들어가 아내가 숨겨놓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에서 엄청난 사실이 뛰쳐나왔죠.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결혼 직후 때부터 만난 무려 10년 동안 만나온 남자가 말이죠. 어떻게 또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진 그건 알 수는 없었지만 이미 차고 넘치는 문자와 사진들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하려고 했던 지연이가 남자의 아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애초에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일부러 피임약을 복용해 지난 10년간 임신을 피하고 있었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피로감에 힘들어하던 제게 남자의 아이를 입양하자 권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고 작아질 대로 작아졌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사정없이 박살나더군요. 난 얼마나 바보 같은 놈이길래 10년 동안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몰랐고 아내 손바닥 아래 놀아난 건가 싶었어요. 무려 10년이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3650일이나 되었어요. 그 중에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이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모른 제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 아내가 원망스럽고 가증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고 10년간 바람 피운 그 여자가 밉고 이해되지 않았죠.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아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대화 내용을 동영상 촬영과 복사했고 그 자리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어요. 아내가 돌아오면 기다릴 것 없이 이 외도의 흔적과 증거들을 보여주고 따져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했기에 숨기거나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아내가 돌아왔고 저는 복사한 문자 내용과 사진을 던지며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화를 냈어요. 뭐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기만한 거야? 아니, 나랑 결혼을 왜 했니? 결혼하자마자 바람 피울 거면 나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당신이 나랑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저놈과 바람 피운 거 다 확인했으니까. 여보, 이걸 어떻게... 그럼 지연이 입양 미룬 것도... 그래, 지연이 원래 입양하기로 한 전날 그 빌어먹을 휴대폰 확인했어. 당신이랑 그놈이 연락한 거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밀었던 거야. 나한테 숨기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저 빌어먹을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 사진들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사람 그만 속이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해! 어서 말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사실대로 말하라는 말에 놀란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런 거짓된 눈물에 시간을 줄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기에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충격과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알아낸 아내와 그 남자 간의 증거를 다시 한번 내던지며 아내를 재촉했죠. 그러자 망연자실하고 있던 아내는 굳은 결심을 한 듯 눈물을 훔치고 입을 떼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한 아내의 이후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태도는 모렴치했습니다. 미안해.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은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맞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 10년 동안 당신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지연이 그 사람 아이가 맞아. 그 사람과 내 아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낳은 아이. 뭐? 그 사람과 당신 아이? 지연이가 당신 애라는 거야? 그 불륜 사이에 낳은 아이가 지연이라고?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야? 무려 10년이면 아이까지 있으면 내가 아니라 그 남자를 택했어야 하잖아. 나랑 왜 같이 산 건데? 왜? 아이 때문에 만난 사이라고 말할 거야? 혹시 그 뻔한 거짓말할 생각이면 입에서 뱉지 마. 여기 증거가 다 있어. 그동안 네가 날 너무나도 호구로 봐서 두 사람이 아이 때문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증거가 넘쳐 흐른다고. 변명할 생각 없어. 당신이 내민 증거가 있으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다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리고 당신에게 용서 구할게.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난 건 더 오래됐어. 10년이 아니라 15년. 그럼 왜 나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두 집 살림하겠다고 작정한 거냐고?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 사정도 얘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 다 듣고 날 용서해 달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사람과 만나기 시작한 건 15년 전이야. 우린 2년간 연애를 했고 서로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겨 결혼을 약속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셨어. 그 사람이 고아의 능력도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말이지. 처음엔 그 정도 반대는 예상했기 때문에 서로를 믿으며 견디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엔 우리 결혼을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 그 허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늦어졌어. 아니,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도 말이야. 결국 부모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려고 했어. 꼭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 두 분이 우리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그 사람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족의 삶을 살려고 한 그때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쓰러지셨어. 뭐 우리 부모님 상태에 대해선 당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덧붙여 말하진 않을게. 그렇게 부모님께서 차례대로 쓰러지시니 유일한 자식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님 두 분을 내가 돌보려고 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헤어진 거 맞냐고. 다 정리했냐고. 서로 목청 높이고 얘기할 때야 그런 부모님 말씀에 화내며 그 사람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수척해진 얼굴에 대고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게 됐지. 이후 내 삶은 부모님 간병하는 것밖에 없었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아프시니 돌아가면서 봐야 했고 우리 집안에 돈이 없으니 내가 몸으로 때워야 했지. 그 사이 그 사람이 아이를 나 대신 키우고 있었고 그러다 하루는 집으로 잠깐 돌아가는 날 와르르 무너질 것 같더라고. 부모님께서 아프신 게 내 탓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기로 한 선택 때문은 아닌가? 또 나는 왜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작은 바람마저 이뤄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그 사람과 아이는 무슨 잘못인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때 내 눈앞에 교회가 보이더라.
그리고 그래, 적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내 억울한 마음 풀어주지 않을까? 내 작은 바람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어. 가서 하는 법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있었지. 그 다음은 당신도 아는 이야기야. 어머님께서 내게 사정을 물으셨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난 내 사정을 이야기했지. 다만 그 사람과 아이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뭉뚱그려서 했고, 다른 뜻이 있어서 감춘 건 아니었어.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밝히기에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숨겼던 것뿐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내 힘든 걸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 그걸로 무슨 이득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고 말이야.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 어머님께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날 도와주신 거지. 그때 그 돈, 부모님 병원비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 붓던 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 그리고 어머님의 위로도 그 누구의 위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어줬고, 처음엔 그게 좋아서 어머님과 가깝게 지냈던 거야. 그러다 어머님께서 종종 내게 선의를 베푸시는 걸 보면서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는 걸 알게 됐고, 결혼 정년기인 당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때 내 머릿속엔 잘못된 생각이 흘러나왔어. 당신을 이용해서 힘든 우리 집 상황을, 우리 부모님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 그래, 알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생각인지. 근데 그땐 나도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 나 때문에 아픈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당신을 만나게 된 거야.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당신을 오랫동안 속이게 될 줄은 몰랐어. 기껏해야 2-3년 정도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부모님께서 저렇게 계속 병원 시세를 지고 계시니 당신에게 몹쓸 짓이 길어지게 된 거지. 정말 미안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당신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나랑 우리 집을 이용한 거라는 말이잖아. 사람 속이면서, 마음은 그 남자한테 있으면서 지난 10년을 나랑 살았다는 거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미안해. 그래서 나도 내가 당신과 어머님께 몹쓸 짓을 한다는 걸 알아서 그 죄 몸으로 대신하려고 잘했던 거야.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머님께 한 내 행동들 모두 내가 저지른 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물론 알아. 그걸로 당신과 어머님을 기만한 죄, 우리 부모님 치료에 들어간 돈 대신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행동이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죄인된 마음으로 또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몸 부서져라 잘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평생,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신과 어머님께 죄송해하고 고마워하면서 갚아나가도록 할게. 뭐? 평생? 앞으로?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내가 오늘 이후 당신을 볼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갚는다고 갚아지는 거야? 여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한테 당신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연이도 데려오려고 한 거야. 더 이상 당신 속이면서 살 생각 없다고. 그 사람과 끝이라고. 뭐? 지난 10년 동안은 뒤에서 사람 속이더니 이젠 대놓고 속이기로 한 거야? 사람 10년 속이다 보니까 바보 등신 같아서 대놓고 거짓말해도 될 것 같아? 그래? 속이려는 게 아니야. 이제 정말 당신 아내로서, 어머님 며느리로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거라고. 그리고 평생 내 잘못 갚아나가면서 살게. 뭐? 갑자기 왜 이러는데? 지난 10년 동안 두 남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에 날 선택한 거야? 당신 부모님, 당신 노후, 당신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호구 같은 날 택한 거냐고? 그 사람 곧 세상 떠나. 병에 걸렸거든. 근데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당신 곁에 있겠다고 한 건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내 곁에서 내게 애정을, 사랑을 주는 당신에게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다만 그 사람과 한 약속이 또 그 사람 아래에 있는 지연이 때문에 선택할 수 없었던 거지. 여보, 나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비록 처음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만나고 살았지만 당신과 함께 살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 만약 상황만 받쳐줬다면 진작에 그 사람과 끝내고 당신을 선택했을 거라고. 이건 진심이야. 이번만큼은 당신을 속일 생각 없어. 그러니 날 좀 용서해줘.
나도 이해해줘.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에선 당신과 어머님을 속이고 지내는 게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나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당신과 어머님께 미안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낸 적 없었다고. 만약 당신만 날 용서해 준다면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서 살아갈게. 정말 약속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정말 뻔뻔하더군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람을 속여놓곤 사랑한다는 말을 뱉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처음부터 아내는 부모님을 간병할 돈 때문에 제게 접근한 거라고 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철저히 아내에게 이용당했고요. 그런데 사랑한다니. 그것도 그 남자가 병에 걸려 가망이 없자 날 택한다고 하니 그 말에 진이가 의심되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절 사랑한다고 했고 상황만 도와줬다면 저를 택했을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와 절 사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는데 날 이용한 것뿐인데 말이죠.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이제 와서 내게 진심이라고 한들 난 그 마음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안 믿어.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10년 뒤에 또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부모님을 간병할 돈을 필요했고 그 남자까지 죽으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당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 이따위 말할 수도 있는데 나보고 용서를 하라고? 당신 말을 믿으라고? 이제 당신과는 끝이야. 잃어버린 내 10년 다시 되찾을 순 없지만 지금이라도 당신 정체를 알고 본심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당신이랑 끝낼 거라고. 그러니 당신 부모님, 당신 아이 혼자서 잘 키워보라고. 그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놈과 함께 말이야. 여보, 이러지 마. 나 정말 진심이야. 그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을 선택했을 거라고. 정말 그 사람과는 지연이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 내가 먼저 기다려달라고 제안한 책임 때문에 질질 끌고 왔던 거야. 내 주변 상황이 깨끗했더라면 당신을 택했을 거라고. 거짓말 좀 하지 마. 당신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 보면 그만큼 애절한 연인 사이도 없더라. 이 사람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 집안 사정이 나빠졌다면 당신 나 버리고 떠났을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아프고 당신 부모님 간병 걱정에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혼자서 애 키우면서 부모님 간병할 자신이 없으니 내게 이러는 거잖아. 당신이 하는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날 끝까지 속이려 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아니,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난 당신과 이혼할 거고 당신 부모님 돕느라 쓴 돈도 다 돌려받을 테니까. 여보, 그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당신이 누구보다 우리 집안 사정, 내 사정 잘 알잖아. 내가 잘할게. 응? 내가 당신 집안의 노예가 되어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살게. 시키는 거, 바라는 거 있으면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죄 없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라고. 그러게 죄 없는 당신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나랑 사는 중간이라도 그 인간과 관계를 정리했어야지. 당신이 먼저 이러한 상황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 의심하고 뒤까지 파내서 알아낸 뒤에야 사실을 말하는데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이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든 진심이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겠냐고? 오늘부로 당신과는 끝이야. 내 결정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우리 어머님께도 내가 소상히 말씀드릴 테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우리 모자에게 허튼 수작 거짓말한다면 나도 그땐 안 참아. 당신 부모님께 찾아가서 난리칠 수도 있고 아프다는 그놈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어. 아니면 당신과 그놈의 자식에게 찾아가 부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들려줄 수도 있지. 나 전부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으니 가만히 바라는 거 없이 조용히 이혼해. 알겠어? 아내는 제가 자신의 부모님께, 남자에게, 또 자식에게 찾아가겠다는 협박투의 말이 나오자
더 이상의 변명과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머뭇거리더니 다른 별말 없이 자리를 떠났죠.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이제까지의 진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제 아내를 소개해줘 생긴 일이라며 울분을 토하시며 자책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께 아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저희를 속여왔는지 말씀드려 겨우 그 자책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설명을 해드린 뒤로는 곧바로 아내와 이혼 소송하기 위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요. 물론 아내는 그 사이 저와 어머니께 몇 번이나 용서를 구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저밖에 없다는, 저와 어머니를 위해서 살 거라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뱉으면서 말이죠. 어머님,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이제 승원 씨 그 이밖에 없어서요. 그 이와 어머님을 위해 평생을 살 거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내가 나랑 어머니께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 뱀 같은 여러 사람 구워 삼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 여자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아니, 이제 진심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무려 10년이나 속였어요. 돈 때문에 저와 결혼까지 한 사람이고 10년 동안 어머니와 저 몰래 그놈과 연인관계 이어왔던 사람이라고요. 아마 부모님 병만 다 나았다면 이미 진작에 절 버렸을 겁니다. 이용만 당하고 버려줬을 거라고요. 그런 여자가 그 남자 죽을 날만 남았고 부모님의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 저 위선적인 얼굴을 하고 사람 속이려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린 어머니 마음 이용하려는 저 여자한테 말이죠. 나도 안다. 저 애가 얼마나 교활한 아이인지. 그러니 걱정 마라. 나 때문에 내 새끼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는데 또 바보같이 당하겠니? 난 제가 막무가내로 찾아왔길래 무슨 말하는지 들어봤던 거다. 결국 사람 동정심 불러일으켜 자기 도와달라는 소리라는 걸 알았고. 은희, 너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라. 죄 안 짓고 사람 미워하려는 나도 참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했다가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알겠어? 결국 아내는 여린 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데도 실패했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아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이혼 위자료로 부모님 간병비와 아이에게 드는 비용까지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부모님께서 치료를 거부하시며 아내에게 깨끗이 물러나라고 하셨죠. 결국 아내는 그때까지 하던 대응을 포기하고 순순히 이혼을 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이제까지 어머니께서 아내를 도와준 돈들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좋은 마음으로 했던 행동을 번복하지 말자는 말씀에 또 소송으로 다투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다는 사실에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그 소송이 아니더라도 아내는 괴로운 상황에 놓일 테니까 말이죠.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모님의 상태는 아내의 용서받지 못할 짓으로 더욱더 악화되었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남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 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진 모르겠지만 아내는 12년 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교회를 찾아갔을 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지낼 거예요. 그건 모두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계속해서 쌓인 고통의 이자일 테고요. 저와 어머니는 아내가 스스로 쌓은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담까지 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또 앞으로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을 아내에게 자신이 만든 지옥을 잘 견뎌내보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과거의 망령을 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앞으로 제 삶은 이러한 문제없는 삶이고 싶네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